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9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찬입니다. 네, 뭔가 좀 팍팍 막힌 것 같지 않나요? 네.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상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또 준수하는 착한 국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 정부의 방역에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벗어나야지. 지금 안 그러면 지금 3단계로 가면 네. 사회가 멈추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발 뭐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은 뭐 200명 조금 209명입니다. 조금 줄어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긴 했는데 좀 더 추세가 좀 내려가는 추세가 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네. 조금 듣기에 답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이제 좀 더 또박또박 네. 확실히 저희는 답답해. 얼굴이 지금 뜨끈뜨끈해져 갖고 네, 막 숨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 스팀이. 네. 자, 오늘은 유럽을 씹어먹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유로파의 케비아, 세비야 이야기 그리고 K리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80명이래요. 280명이요? 네. 그래도 제가 10명이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혼날라고 죄송합니다. 많이 줄였어 너무. 280명입니다. 정정보도. 자, 먼저 댓글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템레이 님이요. 바르사는 비유하자면 꽤 오래전부터 병증을 앓고 있던 환자였는데 메시라는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진통제 덕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근근히 이어왔다고 해야 합니다. 이 가르마 참사를 보면서 숨 쉬는 거 너무 힘들다. 아니 이번 시즌을 지켜보면서 뭔가 가슴이 아련해졌습니다. 리버풀의 30년 만의 우승, 리즈의 승격, 메날드 시대의 종언, 바르사의 몰락 이 모든 게 한 시즌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 이제 저도 중년이 되어가는 나이인데 뭔가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제 청년 시절도 끝을 향해 가는 느낌이랄까요? 이 템레이님은 굉장히 축구에 대한 지식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비유도 너무나 적절하게 네. 잘해주신 것 같아. 참신한 비유. 병 들어가는 그 환자 바르샤가 메시라는 진통제 효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네. 지난주 메시라는 진통제도 이제 조금 이렇게 맛이 이렇게 약간 예전보다 못하니까. 지난주에 그 하성룡 기자가 병장 축구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아주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와닿네요.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2010년대 바르셀로나 여기서 얘기하는 좀 꽤 오래전부터 병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잘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 주장 계보가 뿌요르, 사비, 이니에스타, 메시로 넘어가거든요. 간격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뿌요르이 7, 8년생이고 사비가 80년생이고 이니에스타 84년생이고 메시 87년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90년생 정도 91년 요생으로 넘어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팀에. 새로운 리더가 나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고 연령대의 팀에 누가 있냐면 그리즈만이 있는 거예요. 91년생입니다. 그리즈만이.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지금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팀은.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한 거고 네이마르를 놓친 게 크죠. 네이마르가 9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 연령대를 못 잡은 거예요. 상병하고 일병을 못 잡았고 병장만 남은 그렇죠. 거죠. 병장만 남은 거죠. 상병이 병장과 없어. 이병들. 알겠습니다. 헬메이드 님이요. 쿠만 수비수 아니었나요? 아무리 골을 많이 넣었다지만 주전 골잡이라니 크크크 하셨어요. 대댓글로 홍진우 님이 주전도 맞았고 골잡이도 맞았으니 주전 골잡이일까요? 라고. 정답. 그 정답이죠? 근데 바르셀로나 신인 감독 코만 감독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네. 제가 이제 골잡이라고 했죠.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죠. 골잡이로 근데 사실 뭐 골잡이가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비수 맞습니다. 수비수 당시 이제 스위퍼라고 하는데 이제 최후방에서 중앙에서 킥이 워낙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전담을 하고 수비수가 골을 넣은 게 헤딩이 아니라 킥으로 넣은 거예요. 중거리 슛 아마 아니 챔피언스리그 득점왕도예요. 득점왕도 했고 진짜요? 주전 그러니까 골잡이 맞아. 거의 평균 제가 찾아봤더니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했어요. 우와. 바르셀로나에서 6시즌을 뛰었는데 평균 13골 넣었고 최다는 19골을 넣었고 많이 넣었다. 그리고 PSV 에인토벤 시절에는 한 시즌에 26골을 넣었습니다. 수비수가. 그러니까 그 중앙 수비수가 수비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최후방 공격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4선 공격수. 최후방 공격수. 사선에선 공격수라고 할 그 수 있죠. 정도 능력이면 아예 공격수로 뛰어도 될 텐데 진짜. 그러니까 이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전부 원더골입니다. 그 플레이를 보면 수비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발용도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까를로스 그러니까 느낌이구나. 수비에서 최후방 중앙 그 센터백 지금으로 보면 이제 센터백 위치에서 최전방으로 찔러주는 킥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했던 선수고 그리고 거의 뭐 최전방까지 뛰어나와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중거리 슛 엄청나게 잘 날리고 하여튼 뭐 굉장한 그 득점력을 가지고 있던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골을 넣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 뭐 그 기록은 이제 그 뭐 현대 축구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수비수들이 뭐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한 클로이프의 철학하고 왔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지금에 있게 한 거는 결국에 80년대 후반 요한 클로이프가 이제 일명 드림팀을 만들면서 시작된 건데 그 드림팀의 어떻게 보면 핵심 멤버였죠. 그러니까 당시 중앙 수비수에 쿠만이 있었고 중앙 미드필더에 과르디올라가 있었고 라우드럽 그다음에 뭐 최전방에 스토이치코프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드림팀을 형성했는데 그 바르셀로나의 철학,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공격하고 모두가 함께 수비하는 그러니까 토탈 서커라고 당시에는 또 불렸던 이런 그 것들이 이제 철학이 이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던 상황이죠.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아직 뭐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큰 팀을 맡아서 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데 약간 물음표가 있긴 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이 그 감독이 그 발렌시아 감독 시절에 예, 그렇죠. 다 날렸거든요. 극과 극. 리빌딩을 한다고 해서 그 선수들 주축 선수들을 정말 다 날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병장 아래를 다 날린 건가요? 병장부터 날리는 말렸죠. 병장부터 병장부터 날렸죠. 날렸죠. 예. 쉽지 않은데. 예. 그런 일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뭐 이미 예. 다 예. 비다리니 수아레즈니 다 얘기했잖아요. 전화해서 예. 잘 가. 안녕. 근데 이게 전역해라. 이게 뭐 물론 언론이 뭐 거기 현지 전화는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전화로 오지 말라고. 전화로 사회적 다음 거리 유지. 그럼 영상 전화 정도. 사회적 거리를 좀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택트. 원택트였어. 그래서 좀 그런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이런 그 과감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 베테랑들을 날리는 일들을 많이 하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특히 야구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스타 플레이어들이 갑자기 은퇴를 하는 경우 스타 감독이 왔을 때 우리도 이제 모 감독이 가면 일단 거기 대표적인 베테랑 스타부터 날리는 은퇴를 맞아. 시킵니다. 그리고 뭐 리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린 선수를 기용하는데 그게 글쎄요 베테랑 없이 리빌딩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대적인 거의 뭐 몇 명 안 남길 것 같아요 보면. 네. 이러다가 본인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죠. 이 팀은 바르셀로나라는 거를. 자 다음이요. 네, 주님보다 주시은님이요. 이거 팬클럽 이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시은님 하성룡 기자에게 제주도에서 비나 맞으라고 한 거는 이정찬 기자가 그러니까 아니라 저는 주영민 좀 기자님인데요. 억울하더라고요. 예. 내가 그랬나요 진짜?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분명히 나요. 예, 저는 분명히 나요. 이렇게 내가 솔직했구나. 죄송해요 이게 선배님한테 정찬 선배님에게 누명을 씌웠네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랬어요? 나는 내가 했던 것도 기억을 못했는데 주시은 아나운서가 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저도 근데 사실 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뭐 이렇게 마음은 다 똑같았어. 통석. 마음은 똑같았기 때문에 맞아요. 말만 안 했을 뿐이죠. 닉네임은 마음에 드네요. 자, 다비드리님, 우리 정기 후원해주시는 다비드리님입니다. 인천의 첫 승 기쁨으로 장식했던 이번 방송이지만 한 가지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천수 전 실장의 추천 인사와 프런트의 추천 인사, 구단주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의 추천 인사가 각기 달랐다는 소리가 있던데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단순히 프런트 간의 불협화음으로만 생각해야 하는 건지 혹은 예전 방송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했던 정치와 스포츠의 결합인 건지 한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스브스 쪽에도 코로나 소식이 들려오던데 특히 베이스볼 S 휴방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떡수떡은 제발 휴방 안 하고 코로나 푸셔 숨차. 숨차겠다 진짜. 뿌셔뿌셔 거의 반년째 외치고 있지만 맞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네요. 그러네요. 이거. 사실 뭐 이제 뭐 들리는 얘기들은 많았죠. 뭐 그쵸, 이런 그때 또 이야기들이 막 많이
기사로는 오갔고, 이임생 네. 감독님 얘기도 나왔어. 저는 민감한 얘기라고 해서 스포츠 코로나 얘기가 민감한 얘기가 베이스볼에서 휴방 소식 민감하죠. 민감하죠. 네. 네. 우리는 안 냅니다. 인천 뭐 그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그 다 밝혀진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감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정을 다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뭐 전달수 대표 그리고 이천수 실장 그리고 또 구단의 이제 그 현지의 뭐 임중용 코치를 비롯한 이제 오래 계신 또 팀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 지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뭐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는 건데 인천의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인천은 돈을 많이 쓰는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이지만 그래서 보면은 지난해 평균 연봉을 봐도 뭐 서울이 2억 정도였는데 선수들 평균 연봉이 인천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수원도 1.8억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는 구단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에는 이거는 누군가의 정치권의 힘이 사실은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축구인들이 그러니까 전 이런 시각은 조금 이분법은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축구인이 아닌 사람이 낙하산으로 와가지고 팀을 망쳐놓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이런 불화가 있는 다음에 갖다 대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그 경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축구단의 뜻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 자리를 발판 삼아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돈을 사실 인천 같은 구단 다른 시도민 구단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추경도 적절히 집행을 하면서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장 쪽에서 뭐 축구를 잘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그 후보를 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냥 그게 근데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전달수 대표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전달수 대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낙하산인 건 인정. 시장이 뭐 임명을 했으니까 경영을 잘하면 돼요. 근데 경영을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요소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정찬 기자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축구와 관련이 없는 인사를 축구단 대표로 내려보내면 잘 될 수가 없죠. 그건 거기서 이 군영을 잘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인 출신으로 뭐 자기가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정식 뭐 물주니까 물주에서도 그런 권리는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한번 잘 해봐라 해서 잘하는 경우와 아니면 축구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일단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자꾸 시민 구단 쪽에서는 많이 이제 그 위로 낙하산을 타고 안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피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천수 실장이 선거운동하고 다녔잖아요.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네. 선거운동을 총선 때 하고 다녔어요. 맞아.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구단의 재정이라는 거는 정치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죠. 근데 그들도 돈을 대는 이유가 또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천수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좀 출신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는 그런 것도 있죠. 있고, 이천수 실장 입장에서도 그쪽에 정치권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구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글쎄요, 이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물론 이제 팀 성적이 좀 나면은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팀 성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런 비판이 그럼요. 나오고 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민감하지 않았나요? 아니 저는 근데 이거는 민감하지 이정찬 않고 기자가 그냥 질르길래 저도 막 질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누가 잘못했다, 뭐 전달수 대표가 혼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참 근데 스포츠와 정치는 참 이게 어떻게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또 너무 붙어서도 안 되는 되고. 관계고, 이게 참 사회적 거리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럼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고요. 자, 다음이요.
네, 구자연님이 독립 채널이 어디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대댓글로 비알리님이 유튜브가 아니라 팟캐스트 얘기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유튜브 댓글이죠. 그렇죠. 네. 독립 채널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어떻게 저희 뭐 찾으면 되죠?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 축덕숙덕 딱 4글자만 입력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이분은 이제 눌러주시기 유튜브에 댓글을 네. 바랍니다. 달아주셨군요. 네, 유튜브에는 저희가 단독 채널은 네, 없어요. 유튜브 단독 채널은 없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팟캐스트 베이스이기 네. 때문에 지상파 팟캐스트 베이스. 자, 고품격. 네. 네. 다음이요. 비알리님이 8월 20일 챔피언스리그 결승 대진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녹음은 우승팀이 정해진 후에 하시겠죠? 저는 파격적으로 4대3 파리승 예상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8월 다 24일 틀리셨네. 네. 8월 24일에 딱 한 골차만 맞추셨네. 한 골차. 네. 이렇게 다시 다셨어요. 근데 굉장히 골이 많이 나올 걸로. 그렇죠. 두 팀 다 저도 좀 네. 골이 날 때문에.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골 기회는 많이 있었죠. 네, 그쵸. 근데 뭐 골은 쭉쭉 나. 1대 0으로. 뭐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단기전 결승전에서 골키퍼의 역할이라는 역할은 게 얼마나 진짜 큰지. 노예 없어요 라고 맞습니다. 썼는데 내가 노예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때를 완전 지키고 있었어요. 네. 노예 역시. 완전 있어요. 완전 있더라고요. 아, 네. 노예. 듬직하죠. 상대 팀이 어이없어요. 네 어이없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차 한잔 할까요? 축덕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자, 오늘 라떼는 지난주에 네. 이제 그 김병수, 김종부 이 두 축구 천재 너무나 일찍 사라진 이 두 축구 천재에 대해서 글을 주신 분 최재혁 씨, 네. 최재혁 님이 보내주셨던 메일이었는데 지난주에 김병수 감독을 했고 네. 오늘은 이제 김종부 감독을 할 차례입니다. 김종부 감독은 뭐 드래프트 파동 하나만 가지고도 이해가 깁니다 아주.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네. 김종부 하면 1983년 멕시코 4강 신화의 주역이었죠. 좀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신현호 선수와 함께 당시 브라질을 상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브라질에게 그 4강에서 패하긴 했지만 브라질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어요. 오. 당시 브라질에는 베베토, 군가 이런 선수들이 있던 당시 우승팀입니다. 멕시코 이 대회 우승팀을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선수였고 이때가 고려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3학년 때 1985년 고베 유니버시아드에서 4골을 넣으면서 득점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한국을 세계 대회 사상 처음 우승으로 이끌죠. 물론 대학생들의 축제였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대회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김종부에 대한 관심이 꽤 컸다고 해요. 그런데 군 문제 때문에 유럽은 해외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한국 프로축구를 가야 되는데 1986년 대학교 4학년이 됩니다. 김종부는 이제 프로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근데 김종부를 잡으려는 한국의 두 괴물 구단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라이벌 현대와 대우였죠. 김종부는 이때 언론으로부터 어떤 팀에 가고 싶니? 이렇게 물으면 반말하진 않았겠죠. 어떤 팀으로 가고 싶나요? 이렇게 물으면 언론이 대학 때 스승이었던 이차만 감독님이 코치로 계신 대우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민감한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대우로 갈 것이다라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고려대에서는 현대로 가길 바랍니다. 어허? 왜냐? 현대에서 미리 약을 친 거죠. 고려대한테. 김종부 본인은 대우에 가겠다는 마음이 굳으니 김종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을 설득해야 되겠죠, 먼저. 네. 그래서 고려대에 시설 투자를 합니다. 대신 김종부를 설득해줘라. 너네 소속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제 자주 접촉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두고 이러면서 이제 김종부 선수의 매형도 이제 잘 만나서 좀 설득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려대에서 끈질기게 설득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김종부의 매형도 설득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1986년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현대가 김종부 영입 작전을 쥐도새도 모르게 실행해 옮깁니다. 이때가 일요일이었는데 현대와 대우의 경기가 청주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거기 팀 관계자들은 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틈을 타서 대우가 이제 김종부에 대해서 시선을 돌렸을 거잖아요. 그 틈을 타서
고려대 정문을 나오는 김종부를 차에 태웁니다. 어머. 차에 타봐. 매형과 함께. 어머. 그래서 서울 시내 모 호텔로 가서 설득을 시작을 하죠. 근데 김종부는 스승을 배신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고민을 합니다. 그치. 무려 10시간을 넘게 설득을 했다 그래요. 독대가 길어지네. 와. 엄청난 뭐 조건과 뭐 다 내걸었겠죠. 그래서 가계약서에 김종부가 아닌 매형이 사인을 합니다. 어잉? 거기까지 김종부가 인정을 한 거죠. 대신 이제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있었는데 김종부가 나중에 뭐 계약을 뒤집을 수도 있고 뭐 막 이런 것도 그 부 컨디션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가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고 계약 조건이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계약금이 1억 5천만 원, 연봉이 2,400만 원,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매월 장학금 200만 원. 그리고 별도 무슨 이게 홈쇼핑하는 것 같다. 홈쇼핑은 이제 200만 원 아니고 199만 원이겠죠. 홈쇼핑은. 자, 별도의 경기 수당. 여기에 현대자동차 광고 모델. 와. 이때 1986년이면 현대자동차에서 각 그랜저라고 하죠, 우리가. 그랜저 1차 모델을 내놓던 해입니다. 김종부 선수가 그 당시 엄청난 스타였나 봐요. 그렇게 광고 모델을 쓸 정도였으면. 엄청난 스타였죠. 야. 엄청난 스타였죠. 일단 183cm의 키에 굉장히 근육질 몸매, 그리고 그러니까 공중볼 능력뿐만 아니라 발재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골을 발로 넣었으니까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진짜 몇 년 만에 나올 최순호의 뒤를 이을 대형 스트라이커라고 주목을 받았었죠. 자, 이런 계약 사실은 대우와 김종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추후에 발표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뭐 대학교 4학년 이제 3월에 이 가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말뚝을 받고 싶은 현대는 근질근질하죠, 그냥. 빨리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설마 언프를? 바로 다음 날 어머. 김종부를 영입했다고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난리가 났죠. 영입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죠. 매형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건 몰라요. 매형이 거의 옛날에는 에이전트처럼.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지르고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김종부 급물살. 자, 대우가 이제 막 바빠지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종부를 또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안심하고 있다가. 예. 그래서 김종부가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우로 가야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바로 대우가 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다. 며칠 있다가 김종부 대우로 유턴. 누가 자동차 회사 아니랄까봐 유턴하고 피턴도 하고. 자, 계약은 현대차와 했는데 대우차를 타겠다는 거죠. 김종부가 이제 계속해서 또 현대 쪽에 또 설득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김종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우로. 예. 가계약 12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학교의 강요에 의해서 맺은 계약이다. 그래서 현대와 계약은 무효입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죠. 강대강의 싸움이 계속 이어졌고 고려대가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을 합니다. 김종부를 이제 대우로 가겠다니까 자기는 현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받은 것도 있는데. 김종부를 축구부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어머.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을 말소를 내버려요. 어머. 느낌이 싸더니. 근데 이게 또 엄청나게 일파만파 커져요. 왜냐하면 이때 86년이면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을 때잖아요. 네. 대박. 멕시코 월드컵 그 예선부터 김종부 선수가 계속 대표팀으로 뛰면서 36년 만에 티켓을 따냈는데 김종부는 이제 일반 학생이 된 거예요. 선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수가 아닌 선수 자격이 없는데 대표팀에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월드컵 멤버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와. 그 멕시코 월드컵으로 그 대표팀이 떠나기 한 열흘 정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상 그냥 월드컵 가지 마라 이런 조치였는데. 근데 너무 고대에서는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고대에서는 고대에서는 컵인데. 현대와의 그 의리야 뭐야? 의리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의리인지 뭐 갑인지 모르겠는데 이해관계인지 뭔지. 현대와의 그런 이 주고받은 기브앤테이크만 생각을 하다 보니 월드컵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진짜 너무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진짜. 막 선수들 축구인들은 물론 뭐 국민들까지 나서서 이제 구명 운동을 막 하기 시작하죠. 비난 받을 만하다. 그래서 그 고대가 일단 그 이 제명 조치는 월드컵 이후로 보류한다라는 결정을 또 하죠. 코미디였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팀은 미리 멕시코 월드컵을 향해 떠난 상태였고 김종부가 홀로 떠나서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무슨. 32년 만에 출전하는 월드컵.
그것도 4강 신화를 이룬 멕시코에서 열리는 대회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부는 꼭 필요한 존재였고 음. 이렇게 대대적인 구명 운동 속에서 김정부는 홀로 멕시코로 떠나서 대표팀에 합류를 하고 다시 한번 멕시코에서 날아오르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엄청 오더라고요. 네, 2차전이었습니다. 불가리아와 2차전. 불가리아. 1대0으로 뒤지던 후반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가슴 트래핑에 이은 터닝슛. 이게 한국 축구의 월드컵 첫 승점을 따낸 승점. 그 골이었습니다. 1대1로 비겼죠. 그때. 네. 1차전 아르헨티나한테 3대1로 지고. 승점은 따냈고. 김종문은 월드컵의 영웅이 됐습니다. 음. 하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 대회 이후 김종부는 고대 조치대로 선수 자격을 잃고 일반 학생이 됩니다. 참나. 그래서 그 학점을 일반 학생 입장에서 따야 됐기 때문에 졸업도 6개월 늦게 하죠. 그치. 학점을 다 따지 못해요. 다 따야 되니까 또 그거를. 이렇게 김종부는 외로이 그 시름에 빠져 있을 때 현대와 대우의 기싸움은 계속됩니다. 김종부가 고려대를 졸업하자마자 대우가 김종부를 자신의 선수로 등록을 합니다. 대우 선수로. 잽싸게. 그러자 현대가 또 발칵 뒤집혔겠죠. 현대와 가계약한 선수를 대우에서 등록하게 해준 협회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팀을 해체하겠다고 압박합니다. 와 엄청난 상황은 일파만파로 가는 거죠. 선수의 선수 한 명. 와. 파급력이 장난 아니네요. 갓 대학 졸업한 선수 한 명. 삼각관계가 진짜 심각해 지금. 그러니까 그 현대와 대우가 어느 정도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을 질 수 것 없다 같아요. 이거지 예. 이제. 김정부는 그 사이에서 완전히 아. 어찌됐든 한국 축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현대 해체 선언은 엄청난 파장으로 이어졌죠. 와. 체육부 장관까지 어. 협회 행정을 질타하면서 이 사건의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결국 최순영 대한축구협회장이 사퇴를 합니다. 어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새 회장으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어머. 오게 되죠. 대우잖아요. 예. 네. 그럼 대우가 하게 해야겠는데? 그래서 대우를 시켰을 수도 있어요. 회장을 네가 맡아서 직접 해결을 해라. 결자 해지를 해라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자, 김우중 회장은 당시 축구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 의견을 듣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김종부를 현대와 대우가 아닌 제3구단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이거를 받아들여서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을 만나서 제3구단 포항제철로 보냅니다. 처음에는 임대 신분으로 보냈는데 나중에는 포항제철이 한테 이적료를 받아먹죠. 대우가 1억이 넘는 이적료를 받아먹습니다. 자, 그러자 현대와 대우는 인정합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아니면 돼. 참 지금까지 한 건 뭐야? 지금까지 한 거. 자존심 싸움. 선수가 학교 막 못 가고 그랬는데. 하지만 1년 6개월에 걸친 이 스카우트 파동 속에서 운동을 못했겠죠. 마음 스트레스 몸무게가 10kg이 불었다 그래요. 1년 전보다. 그래서 뭐 예전의 김종부가 아니었던 거죠. 1988년 데뷔했는데 첫 해에는 득점 없이 5도움. 물론 도움은 1위를 했습니다. 근데 폭발적인 득점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스트라이커인데. 체력이 떨어져서 대부분 교체로 뛰었습니다. 김종부는 포철에서 2년을 뛰면서 한 골 넣습니다. 그리고 7도움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결국 그토록 원했던 대우로 팀을 옮깁니다. 아까 대우한테 1억 넘게 주고 김종부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네. 김종부를 대우에 넘겨주면서는 한 4천만 원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포철이 좀 밑지는 장사를 한 거죠. 어찌됐든 결국엔 대우로 간 거죠. 이때는 현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폼이 데려가. 떨어졌다는 걸 느꼈나 보네요. 자, 김정부는 이적 첫 해에 5골을 넣으면서 부활 조짐을 보이는 듯 했는데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부진에 빠지죠. 김종부는 마지막으로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 시절 은사죠.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1화로 잠시 이적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국 축구를 이끌 뜻했던 대형 스트라이커는 대기업 구단의 힘싸움에 끼어서 이렇게 씁쓸하게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죠. 진짜 뭐야. 예전에는 고래 싸움에 뭐 선수 납치도 했어요. 교문 앞에서 해가지고 그 다른 구단 못 가게 하고 거의 뭐 감금하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경우도 꽤 있었고
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그 스카우트 비화가 들어보면은 재밌죠. 여기까지 네, 안타까운 이야기 2주 연속 들려드렸습니다. 그 어느 정도였는지는 뭐 저도 그 시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한테 갖고 있는 판타지 이상이었던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 축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유망주 선수에게 또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계보에 사실 그 늘 다음이 누굴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 계보에서 이회택, 차범근, 최순호 다음에 사실은 김종부다라는 게 굉장히 당시에 이제 그 83년 청소년 선수권,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20세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 축구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아무튼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잠깐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연세대와의 그 스카우트 전쟁 같은 거는 어마어마했던 시대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한번 했던 게 김연아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고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고대는 교칙도 바꿉니다.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또 나오네 일이에요. 고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세대라는 강한 사학 라이벌이 있을 때 이제 그 과열됐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여튼간에 그들이 한 한국 스포츠를 견인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칙을 봐. 사실 너무나 그게 과열되면 늘 사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계보를 결국에 제가 알기로는 김주성 선수하고 동갑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김주성 선수가 이제 대신 차지하게 되고, 이제 김종부 감독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포철에서 2년 뛰다가 대우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김주성 선수가 본격적으로 스타 플레이어로 이제 대표 주자로 나섰었고, 당시 백업이 조덕재 감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3순위 그 포지션에서 3순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뛸 기회도 많지 않았고, 하여간 좀 당시 83년 그 멕시코 4강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세계 무대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런 의욕이 넘쳐 있었던 시절이고, 이 선수들만 잘 키우면 나중에 월드컵 나가서 16강도 가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었는데, 당시 4강 신화 멤버들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약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그 환상적이고 막 국민들한테 꿈을 막 심어주고 동화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 사실 저도 여기 방금 나왔던 신현호 선수도 좀 이렇게 생소해요. 신현호는 정말 당시 솔직히 말하면 김종부보다 신현호였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스트라이커를 센터 포워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부의 정확한 위치는 그 레프트 윙이었어요. 레프트 윙이었고, 그러니까 신현호 선수가 센터 포워드였던 거죠. 두 선수, 그러니까 신현호 선수는 좀 작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빠르고 슈팅력이 좋고 개인기 좋고, 김종부 선수는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수였고. 당시 멕시코 시티가 고지대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고지대 데뷔 훈련을 하고 있나요? 거죠. 멕시코로 가야 되겠군요. 자, 이제 무엇이든 물어봐야 되는데 물을 게 없었어요. 조금 씁쓸하네요. 이번 주에는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이 아니라 그냥 앙앙 울어야 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우리 눈물 담당 주시은 아나운서가 자, 어디로 보내주면 되죠? fb@sbs.co.kr로 제발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거의 우리가 질문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던. 진짜 한 주가 한 통도 없었던 적은 진짜 없었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한 번 한 번 많다가 한 번 없어가지고 뭐 그 그전- 전주권을 넘겨 넘겨 쓴 적이 있죠. 끌어다가 땡겨 쓴 적은 한 번 있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많이 오려나 보다. 탈탈 털리긴 처음이네요. 비수기네요, 비수기.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허전하다 바로 넘어가려고 안 하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네. 시간도 많이 남았네. 유로브 씹어먹은
바이에른 바이에른 뮌헨 뮌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뮌헨. 예상 외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뮌헨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거 골이 많이 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팀 다 많이 넣는 거예요. 양팀 다 골이 좀 제대로 나고 꼴잔치. 진짜 치고 받고 하다가 거의 뭐 뮌헨이 터지고 이기겠지? 뭐 그러긴- 예. 아. 그런데 이렇게 한 골밖에 안 날 줄은. 근데 볼거리는 참 많았죠. 그렇죠. 네. 가장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게 노이어. 노이어는 저 댓글에서 그거 봤어요. 뭐 요가 수업 들었냐고. 다리가 그러니까요. 어쩜 그렇게 잘 찢냐고. 아니 신의 손이잖아요 골키퍼는. 근데 다리 신의 발이에요. 다리가 정말 유연하던데요. 툭툭 막, 찢어져요, 아주. 그러니까 피노키오 다리처럼. 저는 보면서 이 축구 골키퍼보다는 핸드볼 골키퍼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워낙 다리 찢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핸드볼 보는 듯한. 잘해. 네이마르는 역시 노이어야. 반면에 네이마르는 그 8강, 4강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말 골 넣는 것만 빼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정력이 너무 약해서 그렇지. 근데 골 넣는 것만 빼고라는 게 너무 그 안타깝잖아요. 너무 크다. 골문 앞까지 가는 거는 이 선수만큼 정말 화려하고 완벽하게 가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결정력이 중요해. 거기서 왜 슛이 그렇게 나오냐고. 항상 마무리는 메시 형이 해줬어서 그랬나?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에 공격수는 그 무엇보다 콤비네이션, 그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맞아. 만들어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근데 뭐 골과 다름없는 장면들이 워낙 많았어서 그쵸. 뭐 네이마르도 못했다고 보기는 참 잘했죠. 네. 항상 잘해요. 잘하는데 토너먼트 8강 4강 항상 아쉬워요. 그렇죠.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이겨도 아쉬워요. 네이마르는. 결국 그러니까- 이 네이마르가 음. 메시나 호날두가 되지 못하는 이런 그 마지막에 안타까운 한 끗 차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일단 바이에른 뮌헨의 엄청난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번이 이제 6번째 우승이고요. 이야. 어, 6번 모두. 예, 그 최다 우승 3번째. 고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AC 밀란 다음에 많은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사상 처음으로 전승 우승. 네. 11전 전승. 와. 43골에 8실점했어요. 저는 그 골 기록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경기수 대비로 해도 엄청 많잖아요. 경기당 바르셀로나가 그 트래블을 했을 때 2000 몇 년이냐? 14, 15 89, 89, 14, 15, 14, 15. 14, 15. 네, 2014, 15 바르셀로나가 MSN 라인이 있어요. 예, 그때 45골을 넣었어요. 와. 근데 이제 그때는 경기수가 많았죠. 그렇죠. 토너먼트 두 경기수가 16경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단판 승부로 해서 그쵸. 토너먼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 예, 경기를 5경기나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골 차이 최다골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화력이 뭐 토트넘 7대1로 이기고 뭐 바르셀로나 8대1로 이기고 이건 뭐 그러니까 주먹 대결로 붙으면은 작사를 내놓는 거고 아예 이제 움츠리고 좀 방어를 좀 하면은 뭐. 덜 맞는 거죠, 그냥. 한 3골만 넣어주는 거고 뭐 이런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최근 21연승입니다. 그리고 30경기 무패.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트래블 2번째. 정말 대단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거의 지구 최강이라고 할 만한. 근데 참 바이에른 뮌헨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그 유럽을 씹어 먹을 때 MSN 라인.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그게 없어요.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하나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코망. 코망. 네. 야, 코망이 사실 페리시치가 잘했잖아요. 8강 4강 올라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엔트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과감하게 너는 파리 출신이고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했겠죠. 파리는 파리가 파리의 잡아야 기술. 돼. 그래서 파리 출신을 파리채로 썼다는 아주 어쨌든 한지 플릭 감독도 대단하지만 이 코망도 어쨌든 딱 맞아 떨어졌고 네. 그리고 키미히의 크로스 진짜 자로 잰 듯한 풀백의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요. 그 패스를 받는 위치도 되게 가운데 그 위치에서 받아주면서 패스 플레이를 원활하게 이끌어주는. 이 꼬망이 보니까 이름 귀여워. 지금 24살이잖아요. 근데 16살에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최연소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부터 8시즌 연속 우승이에요, 지금. 우와.
그러니까 어머. 아, 데뷔 이후에 매년 우승을 하고 있어요. 복덩이였네. 우승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네. 그 파리 생제르맹 갔다가 유벤투스 1년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리그 우승을 다 하고 야 손흥민은 우승 한 번 하기 이렇게 힘든데 진짜 이 선수는 데뷔할 때부터 아, 우승이 쉬웠어요, 네, 이 선수는. 거기에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결승골까지 넣었으니 참 타고난 복이 대단하다. 근데 올해 가나 보자 뭐 이런 거. 갑자기? 저는 느꼈던 거는 야, 이 잔치에 관중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너무 아쉬움이 크구나. 그래도 그 감동의 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 그 경기를 보면서도 아 여기 이 순간에 관중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그게 내 감정이 더 폭발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점에서 그렇죠. 조금 좀 아쉬웠던 점이 있고 골키퍼의 반사신경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제 많은 팀들이 노력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핸드볼 같은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눈을 가리고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반사신경을 같은 훈련을 하는데 젊지도 않은 선수잖아요. 노이어라는 선수는 34살. 네. 그래서 아 이런 그리고 이 팀에 뭔가 저는 특별한 훈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바이에른 뮌헨은 늘 그런 부분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팀이니까. 독일 우리 이제 축구 대표팀을 놓고 보면 독일 축구 대표팀 별명을 우리는 뭐 전차군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독일어로는 디 만샤프트예요. 디 만샤프트 뜻이 뭐냐면 더 팀이에요, 팀. 근데 그런 철학을 저는 늘 그러니까 독일 축구 대표팀의 철학을 가장 먼저 완성하는 곳이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정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릴 때도 보면 그 방향과 위치 그리고 약속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목적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로스를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미리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팀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일단은 올리고 보자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축구가 그 손과 가장 또 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실수가 많은 신체 부위로 하는 부정확한 운동,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조직력이라는 것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정교해질 수 있는가라는 그 고민에서 답을 굉장히 잘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플릭 감독이 대단한 거죠. 네, 그 네. 짧은 대행인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도 대행인가? 지금도 대행으로 알고 있는.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닐까? 네. 처음에 대행했다가 네. 아 대행으로 시작했다가 네. 정식으로 지금 맡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네. 팀을 뭐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으니 말도 되게 잘해요. 또 보니까 자기가 처음 그 뮌헨을 지휘봉을 잡았을 때 자기가 아는 거는 어느 팀도 뮌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뮌헨을 두려워하는 팀으로 만들겠다는 만들겠다.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우승한 다음에는 성공이라는 거는 많은 노력 뒤에 잠깐 주어지는 것이다. 말 준비한 말 거의 뭐 사자성어 수준의 말을 준비해서 말을 아주 좀 멋지게 하고 일단 결과적으로도 그냥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독일 내에서만 뛸 때는 그냥 뭐 독일에서 이탈리아 유벤투스 독일 분데스리가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와 다른 나라 클럽들하고 뛸 때 이 경기력은 진짜 와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릭 감독이 맡기 전에 잠깐 보니까 뭐 까먹었네. 순위 내려간 아니 거예요? 순위도 순위지만 누구한테 쳤? 마인츠한테 쳤던가? 시즌 초반에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바뀐 거고. 근데 그 팀을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예, 최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플릭 감독 그리고 이게 그 일부 리그 첫 감독이래요. 그러니까 감독 경험도 많지 않은. 그러니까 플릭 감독이 2010년 대박. 독일 브라질 월드컵이죠. 브라질 월드컵이냐? 2006년이냐? 어떤 거요? 레브 감독 밑에서 있었어요. 네, 그거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레브 감독 밑에서 오래 있으면서 월드컵 우승도 경험하고 이제 코치 경력은 화려한데 감독으로서 일부 리그 감독은 처음 맡은 팀이라
초보 감독이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또 레반도프스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득점왕도 트래블. 야. 리그 34골, 네. 챔피언스리그 15골, 포칼컵 6골, 네. 총 55골. 네. 엄청난.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나이가 꽤 됐어요. 이제 슬슬 노장 소리 들을 나이인데 골을 이렇게 많이. 어떻게 늦게 피어날 수 있는지. 대기만성형.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원맨 팀이었으면 좀 힘들었어. 메시나 호날두처럼 이게 호날두가- 원맨 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팀이었으면 더 많이 넣었을까요? 그러진 글쎄요. 않았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레반도프스키가 이렇게 메시처럼 막 골을 만들어서 스스로 넣는 선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 훌륭한 윙어들, 풀백들. 하여간 뮌헨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파. 그거 잠깐 할 전에 것도 뭐 있어? 트래블 얘기 하나 잠깐만 하면 그 이제 트래블들에 대해서 다들 이제 사실 의미 부여를 한 거는 사실 얼마나 안 됐어요. 왜냐면 챔피언스리그가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는 더블이에요, 더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FA컵과 그 리그를 우승 함께하는 거 더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그리고 진짜 최고가 됐다라는 거.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트래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사실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는 사실 98, 99 이제 뭐 그 맨유의 베컴 있고 막 이럴 때의 그 맨유의 트래블 때문에 요때 우리가 또 막 전에도 한번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유럽 축구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여서 요때부터 이제 좀 알려진 거죠. 그러고서 2008, 2009년 요때 트래블을 바르셀로나 갈 때는 우리는 또 박지성 선수가 또 그쵸, 결승에- 해외에서 열심히 아이고. 뛰고 있을 때니까 그런 걸 아는데 AFC에서 트래블 있게요, 없게요? 저는 답을 이게 사실 챔피언스리그 그냥 한 번 트래블인 거 아닌가? 그 챔피언 아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트래블이라고 따로 시상은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안 하죠. 하죠. 그러니까 트래블 그러니까 그냥 의미를 뭐, 부여할 뿐이지. 네, 도메스틱 트래블도 있어요, 사실. 뭐 국내에서 그럼요. 대회에서 네, 그럼요. 삼관왕을 네. 하면은 그래서 트래블이라는 경우 그냥 삼관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삼관왕이죠.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결국에는 그 챔피언스리그, 그다음에 리그, 그다음에 FA컵, 그러니까 이제 FA컵. 아마추어를 통틀어서 하는 그 나라 리그컵을 끼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렇게 해서 삼관왕 이 트래블을 달성한 팀이 있어요? 사실은 뭐 있긴 있는데 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AFC에서는 1987년 그러니까 당시 요미우리 팀이 이제 현재 도쿄 베르디인데 이 팀이 이제 일본 리그 그다음에 일왕배 그리고 이제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을 우승을 하는데 이때는 클럽 챔피언십이 그렇게 세지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사실상 이 트래블을 달성한 팀은 아직은 없는. 없구나. 그렇구나. 없네. 아쉬워. 네. 수원이 못했군요. 예. 수원이 수원도 계속 도전을 했었죠. 도전을 계속했는데 수원도 더블은 했죠. K리그와 FA컵을 우승을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더블은 뭐 네. 수원도 했을 거고 천안 일화도 했을 거고 전북도 했고 그죠? 포항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예. 국내에서 더블은 꽤 트래블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트래블이라는 게 그 지금 두 번 한 구단이 두 팀밖에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그렇죠. 일인지.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꿈이겠 명장의 꿈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트래블은 필요 없다. 세비야. 우리는 유로파만 먹는다. 이것도 저는 인터밀란의 기세가 굉장해서 기대를 걸어봤었는데 결과는 세비야가 역시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루카쿠가 다 한 경기죠. 그렇죠. 루카쿠의 발로 시작해서 루카쿠의 발로 끝난 경기였어요. 네. 참. 어쨌든 그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꼰대 감독 감독이 꼰대요? 꼰대 같다는 거 같아요. 콘테 감독이 팀을 제대로 만들었죠 일단.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세비야는 사실 스페인 리그에서는 좀 작아 보였던 팀인데 역시 이 유로파에서는 강했다. 잘하던데요, 뭐. 잘하던데용 하면서 루크 대용이 2골을 넣었어요. 네. 헤더로 아주 뭐 멋있게 넣었었죠. 야, 루카쿠. 뭐 루카쿠에서 시작해 루카쿠로 끝난 네. 게 까꿍. 그
디에고 카를로스가 또 루카쿠한테 그 페널티킥 허용했잖아요. 네. 역할이 바뀌었죠. 네, 역할이 루카쿠를 바뀌었죠 잡으려고. 마지막에. 그 얘기까지 해야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카를로스의 오버헤드킥이 그냥 놔뒀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근데 거기에 순간 골잡이 본능 거기서 발휘될 줄이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로페테기 감독 세비야의 이 감독도 이제 맡은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우승 둘 다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된 감독끼리의 대결이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이겼습니다. 특히 로페테기 감독은 그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경질됐잖아요. 그렇죠. 네, 레알 마드리드하고 계약 사실을 네, 공개하면서 공개를 한 건지 이게 알려지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가서도 성공을 못하고 못했죠. 그래서 패대기 당했구나. 다 잃었다. 음. 패대기 패대기 당했다고 했는데 세비야가 가지고 이렇게 반전을 일으킬 줄은 인생할 수 없어. 인생할 수 그렇죠. 없다. 자 유로파리그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그 질문도 없고 하니까 주바페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질문? 음. 네. 마스크 써서 겸사겸사. 드디어 주바페가 약간 슬슬 튀어나오고 산소가 있어요. 모자른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서. 머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이거 참 오늘 마가 많이 뜨는 게 다들 어지간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말하면서 머리가 띵해요. 천천히 읽어야겠어 주바페 네. 브리핑. 자 K리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바페 브리핑입니다. 네, 승점 6점짜리 경기로 관심을 모은 11위 수원과 12위 인천 경기에서 인천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첫 2연승을 달렸습니다. 송시우 선수가 후반 24분 시웅 결승골을 터뜨리며 시우타임을 만들었는데요. 역시 소화 잘해. 쇼타임. 이제 두 팀의 승점 차는 3점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의 잔류 본능이 급류를 타는 걸까요? 금물살. 선두 울산과 2위 전북은 나란히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승점 1점 차를 유지했습니다. 울산은 주니오의 멀티골 활약으로 성남을 눌렀고 전북은 김진수의 멀티 도움 활약으로 상주를 꺾었습니다. 득점 선두 주니오는 시즌 17경기에서 20호 골을 기록하면서 2위 일류첸코에 무려 10골이나 앞섰습니다. 더블 스코어입니다. 네, 와. 부산은 골과 도움을 기록한 이정협의 활약으로 포항을 꺾고 9위에서 7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포항은 최근 5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5위로 주춤주춤했습니다. 네. 서울과 광주, 강원과 대구는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이러다가 인천이 상위 스플릿 노린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니 워낙 근데 이 중위권이 페이스라면- 빡빡하기 때문에 진짜. 진짜 이제 뭐 금방 따라갈 것 같은 느낌까지. 인천 아니요, 몰라요 정도로. 이제. 뭐 인천도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 한참 걱정했는데 지금 6위 상위 스플릿에 가 있잖아요. 지금 순위로는. 네, 진짜 알수 지금 뭐 한 없는. 1, 2승만 연승으로 가면 순위는 막 몇 계단씩 뛰어오를 수 있는 진짜.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 전북 말고는 진짜 한 치 앞길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상저 대구도 2점밖에 차이 안 나고 와우. 자 이제 인천이 그 잔류 가시권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진짜 듯한 참 신기하다 진짜 이 오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오점. 가을 전어 돌아오듯이 어. 이쯤 되면 인천은 달라지죠. 그리고 분위기도 좋잖아요 지금.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이쯤 되면 자체 개막한다고. 얘네는 지금부터 급장을- 시작이라고. 급장을. 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네, 근데 이제 다음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연습 경기예요? 저도 기사 봐서 이제는 잔류 본능 이런 기사 지겹다 싶은데도 이런 게 또 나오니까. 기대하게 돼 그리고. 진짜. 송시우 선수가 또 터졌어요. 슈타임. 송시우 선수가 통산 16골을 넣었는데 선발로 4골, 나머지는 전부 교체로 넣었다고 하고 후반 40분 이후에 7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후반에 괜히 다 시우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죠. 어마어마하죠. 송시우가 제대 후에 15경기 만에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정말 골도 조커로서. 예술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잘 넣었죠? 예. 네이마르인 줄? 네. 네이마르보다 잘했죠.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되는 네이마르인 줄. 거기서 이제 사실 헨리는 지금 우리 리그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헨리가 너무 오바를 했죠 네. 이날. 네. 완전히 엄청 흥분했던데. 화도 너무 많이 나 흥분했던데. 있던데요. 그렇죠. 눈으로 사람 잡아먹는 줄. 근데 무서워서. 약간 루카쿠 같아 몸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무서워 무서워. 워낙 덩치가 좋으셔서. 심판 그런- 다 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장면이 이제 그 PK 취소되는 장면. 오반석 선수, 그 허우적 매트리스. 안 맞으려고 어. 애쓰는 모습. 정말 그것도 대단한 하나의 좀 그 경기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PK를 내줬다면은 또 어떻게 어려웠죠. 네. 그렇죠. 쉽지 않았죠, 진짜. 네. 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을 텐데 또 헨리도 하나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송시우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해줬습니다. 언제든지 흐름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이면은 그 인천과 수원의 3점 차가 그렇게 많은 차이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은 지금 분명히 상승세를 탔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감일 텐데 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왜 주승진 감독 대행 체제를 계속 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P급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도 네. 근데 뭐 지금 일단은 대책이 없나? 기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언제 기간이 6개월이 제한이 있죠. 전가요? 아니요. 60일로 60일. 알고 있는데 60일이었나? 근데 그 이제 연말에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후보생으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유예. 사실상 유예. 한 걸로 봐서 그 그냥 그러면 주승진 유예 감독으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시즌 끝까지 가겠다라는 어. 얘기거든요.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단이 역사상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주승진 감독이 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뭐 단정짓는 게 아니라 이런 싸움을 강등권 싸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름이 승진이라 그런가? 승진을 기대하면서 아직 이거 안 먹히는 프로모션. 근데 그 거기다가 그냥 그 메탄고 시절에 결국에 굉장히 좋은 그 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팀 선수들을 잘한다. 그리고 그 지도력이 출중하다라는 게 이제 구단 내부의 평가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지금 그런 평가에 의존할 땐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그 어떤 감독을 모셔오든 간에 안정을 지금 감독 대행의 말도 그렇잖아요. 팀을 안정화시키고자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고 뭔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정화시킬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정리가 만들어가고 네.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예, 저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들리는 물론 이런 상황 팀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뭐 그 의견 충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팀을 다시 잘하게 만들 거냐라는 생각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생각이 다르면서 오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구단 프런트 내에서 그러니까 이임생 감독의 경질도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은 지금 경질이라고 얘기했네요. 경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고 그 보도 자료에는 느낌표까지 찍어서 왔지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물음표였군요. 아니 구단에서 그래도 팀을 위해서 애쓴 지도자와 그 뭐 계약 해지를 하건 뭘 하던 간에 느낌표는 좀 경우가 아니지 않나라는 아무리 그러네요. 보도 자료의 느낌표는 뭔가 못 본것 같은데. 해냈다는 그러니까 뭔가요? 드디어 알더니 빠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네. 자진 사퇴 이거는 조금 뱉는 것도 아니고 퇴. 네. 그러니까 지금 구단이 전반적으로 뭔가 안에서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물결 사례들. 모양이라도 하나 달았으면 아주 큰 욕을 사퇴. 먹어요. 사퇴. 아무튼 예, 수원은 진짜 무기력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전방에 타가트 선수도 슛이 너무 많이 빗나가더라고요. 저희 거의 뭐 골문하는 난사를 하던데요, 그냥. 진짜 슈팅은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난사를 거의 이 슈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답이 좀 안 보이는 경기였고 수원 입장에서는. 네. 반면에 인천은 이제 무고사가 몬테네그로 대표팀 소집됐다가 네. 이번에 이제 안 가도 되는 걸로 네. 되면서 인천 입장에서 또 호재라면 또 호재일 수 호재죠. 있는 그쵸. 네. 상황이 됐습니다. 인천이 다음 상대가 상주. 상주네요. 상주 쉽지 않고. 원정인데 또 상주가 요새 또 다시 또 내려오는 좋으니까. 그리고 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쵸 이제. 전역한 선수들이 강병장님은 생기면서. 떠나셨고 네. 일단 전북한테 2대1로 졌습니다. 음. 지난주에 이 경기에서는 2000년생들이 잘했네요. 네. 어린 어린 선수들이. 선수들이 K리그에서 좀 재미를 보고 있는 선수들이 각 팀에서 좀 나오고 있죠. 그러게요. 이성윤 선수 4경기 만에 데뷔골. 와우. 전북에 이런 선수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죠. 좋았죠. 이날은 진짜 크로스도 크로스고 워낙 많이 움직여주면서 슛도 때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요즘 느낌이었어요. 김진수 선수 뭐 외국 핫하죠. 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이러던데. 중동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네.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섣불리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하성룡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근데 김진수 선수의 우리가 이제 연봉 총액 지난해 연봉 총액이 이제 한 14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급의 승리 수당 뭐 각종 수당들이 합쳐 이제
출전 경기 승리 수당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튼간에 수당들이 합쳐진 금액이 14억 정도인데 기본급은 한 10에서 11억 정도 사이라고 해요. 그럼 이 금액에 그 이제 거의 두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한 이제 중동의 클럽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료도 지금 100만 불 정도를 전북에 4개월 뒤면 FA로 풀리는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한테 그 정도 이정료를 조건을 준다. 이건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왜 전북 전북에서 안 판다? 전북은 재계약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북은 이런 김진수 선수 정도의 현대 축구에서 측면 수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김진수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 사실 대체할 선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에 지금 울산과의 그리고 또 굉장히 이거는 뭐 우승이라는 것의 가치는 우승 상금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 김진수 선수 한 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우승을 하고 없으면 반드시 우승을 못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없을 때 우승에서 좀 더 멀어지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금액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든 잡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일단 코로나하고 현대자동차, 모기업 현대자동차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상당 금액을 깎아서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김진수 선수한테. 그래서 김진수 선수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김진수 선수의 뭐 그 어떤 뭐 그 마음 상태를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너무 현격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수가 마음을 잡고 그 팀에 또 하는 게 물론 프로 선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라면 네, 저는 근데 다만 조금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조금은 과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김진수 선수가 첫 번째 공격 포인트예요 이날이. 지금까지 마음이 떠나니까 이제 막 공격 포인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아무튼 결판은 곧 납니다. 왜냐하면은 30 이제 며칠까지 해야 된다고. 중동의 이제 이적 시장이 30일 월 말에 닫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쵸. 결론은 납니다. 며칠 진짜 뭐 한 3, 4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전북이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사실 김진 선수가 도움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선수와 이렇게 손발이 잘 맞으면서 일어날 수 바로 있었던. 구스타보는 참 네. 보물 같은 영입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매 경기 뭐 활약을 다 해주고 구스타보 선수 역시 헤딩력은 그것도 그냥 아예 공중에 떠 있다가 그러니까요. 잡아먹었잖아요. 약간 구부정하던데 이게 잘 여유롭게. 떠. 네. 하여간 두 선수가 떴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오현규 선수, 이 선수는 19살인데 벌써 군대를 가가지고 상주 군대 데뷔 첫 경기네요. 첫 경기에서 데뷔골을 프로 데뷔골을 상주에서 넣었습니다. 19살. 약간 뭐 90년대생들이 온다처럼 00년대생들이 이렇게 K리그에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두 울산은 성남을 2대1로 눌렀습니다. 주니오 참 대단하죠. 100경기째였는데 벌써 20골입니다. 야, 지금 이번 경기가 17라운드인데 한 경기당 한 골을 무조건 넣어주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안 나왔던 경기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목표는 15골이었대요. 그러네. 근데 뭐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뭐 이 추세라면은 역대 최다골도 뭐 31골인가요? 최다골이 31골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딱 10경기 남았죠 이제. 10경기 남았으니까. 딱 10경기 남았구나. 10경기 얼마 안 남았으니 남아.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페이스라면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골문. 보겠습니다. 이번에 울산 그 팬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울산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건데 주니오 골무원 패러디에서 영상 찍어서 올린 거 재밌죠. 있거든요. 음. 그 진짜 재밌게 만들었어요. 엔지 장면도 재밌고. 네. 주니오 선수가 확실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정도 골 많이 넣고 하면은 부담을 느낄 만도 한데 그냥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완전 흐름을 탄 느낌. 그 영상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유튜브예요? 울산에서 만들었는데요. 페북 네. 인스타 다 네. 있는. 네. 울산이 참 그 미디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울산 맞아요. 그리고 훌륭해요. 미디어 프렌들리하고 네. 취재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고 네,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니까 보면 영상 콜도 되게 좋아요. 네. 반면에 대구가 좀 흔들리고 있고 조용하다. 네, 이제. 대구가 9수?
통산 200승에 1승 남았는데 지금 3경기 연속 못 하고 있고 세징야도. 세징야는 40, 40에 39도움. 39도움. 네. 도움 한 개 남았는데 못 하고 있고. 네. 세징야가 좀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사타구니 부상 이후에 이제 계속 안 좋고 에드가도 복귀를 했지만 아직 좀 좋지 뭔가 않고. 올라온 느낌은 오히려 대안이 제일 잘해주고 있는 듯한 믿고 보는 그 에드가, 세징양, 김대현 요 세 라인보다는 오히려 요새는 대안 선수가 좀 더 믿음직한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그 김병수의 병수볼도 6경기째 무승. 한풀 꺾이는 느낌이고. 조용한 팀끼리 만났네. 그리고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네. 1588 이정찬 기자 열심히 야심차에 가서 리포트한 이후로 좀 하는 것 같더니 요새 배터리가 떨어졌죠. 네. 힘들 수밖에 없어요. 포항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팀들의 공통점은 그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험들이 다들 없을 거예요. 이렇게 A 매치가 중간에 없고 이렇게 리그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경험을 한 팀들이 많지 않을 텐데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쓰던 선수들을 일단은 크게 로테이션을 돌릴 만큼 여유가 없는 팀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팀들에서 벌어지는 문제 제일 대표적으로 포항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팀들이 계속 좋은 상승세를 탄다라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과 전북이 지금 너무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가장 큰 이유 팀의 스쿼드의 네, 이제 두께가 너무 차이나네. 두툼하죠. 그러니까 이 어느 팀에서 벤치 멤버를 봤을 때 벤치 멤버가 누가 나와도 위협이 될 만한 팀으로 갖춰져 있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특히 뭐 지난 라운드부터 해서 이번 라운드까지 경기 보면서 느끼는 게 선수들이 벌써 한 전반전부터 뭔가 한 발이 모자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좋은 찬스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슛을 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이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습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풀썩풀썩 금방 지쳐서 쓰러지는 느낌을 진짜 받더라고요. 힘들죠. 저도 어제 취재하면서 안 건데 인천이 토요일에 경기를 했잖아요. 네. 2연승을 했잖아요. 휴가를 그냥 줬대요. 근데 휴가를 보통 줘도 보통 지도자들이 이런 경우에서 그렇게 많이 못 주거든요. 뭐 그쵸. 기껏해야 1월 이 정도 주는데 1월화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까지 휴가네요. 그러면? 네. 다음 경기가 토요일인데. 많이 줬다. 부산도 뭐 부산 포항을 잡은 거는 부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 순위 싸움에서 부산도 상위 스플릿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 6인데 승점 20점, 1점 차이예요. 7위 부산 19점. 네. 서울 6위에 있는 게 어색하지. 그리고 그 밑에 8위 강원 18점, 9위 성남 18점. 강원 성남이 좀 미끄러지면서 이제 서울 부산이 올라오는. 딱 그래서 아까 그 체력적인 문제에서 맞물리는 게 서울이 이번에 치고 올라왔었던 이유도 이제 기존의 선수들 대신 좀 새로운 선수들을 새로운 많이 바뀌었어.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팀들도 그 좀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물론 지금도 이제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베스트 멤버를 꾸리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기존에 안 쓰던 선수도 한 번씩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감독님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네, 그게 참 어렵죠. 그렇죠. 지도자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김학범 감독이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번 그 23세 챔피언십에서 보여줬던 이거는 단기 토너먼트 대회에서 저는 그런 로테이션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한 지도자의 배짱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예. 스쿼드들 둘을 딱 데리고 경기를 맞아요. 했으니까. 예. A조 B조로 무슨 아이스하키도 아니고. 근데 그럼 뭔가 경쟁심 유발이 돼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 안 되면 어마어마한 비난을. 그쵸. 왜 거기서 아직도 안 주전 썼냐.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그랬거든요. 맞아, 히딩크 아직도 감독이 주전- 월드컵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테스트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지금 호흡이 맞겠냐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언론이 제일 하기 쉬운 게 지적질이잖아요. 스포츠는 특히 결과에 대한 결과에 지적은 너무 대한 쉽습니다, 너무 사실. 쉽잖아요. 네.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감내를 할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있는 거죠. 감독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보통의 용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뭐 좋아서 다행이었지만 결과 안 나쁘면 결과 나쁘면
다음 주에는 좀 질문이 오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자, 주세요. 오늘은 빨리 끝날 수 있었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바람 분다고 또 내일 모레 네. 태풍 태풍이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태풍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